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가장 대표적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의미는 얼마나 많은 나라가 결제할 때 쓰느냐, 무역 결제할 때 쓰느냐. 예를 들면 외화 결제에서 쓰느냐. 범용성이에요. 범용성. 국제 지급 결제는 수출업자가 지급한 금액도 있고 수입업자가 지급받은 금액도 있어요. 굳이 따지면 100%로 치환하면 43%. 50% 조금 안 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2등이 유로화, 엔화, 영국 파운드화 쭉쭉쭉 되고 위안화가 200% 기준으로 7.5%. 정말 작아요. 그 덩치에 비하면. 네. 경제 덩치. 근데 중요한 건 위안화가 약 10년 전에는 0이었어요. 0에서 7.5% 올라가는, 그리고 지금 25년 통계가 없는데 굉장히 무력적으로 압박을 취하고 있어요. 위안화로 결제하라. 공급망이 분리될 것 같으니 확실하게 중국 시장을 만들어야겠군. 이런 간단한 거거든요. 사례를 들면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만 히토류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수출 통제는요 2020년부터 발동시켰어요. 히토류 네, 히토류뿐만 아니라 뭐 텅스텐이나 여러 가지 금속들을 원자재. 주요한 자원들을 그걸 이제 글로벌리 싹 잡고 있고 가공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잡고 있어요. 텅스텐 같은 경우는 99.9%, 분말이 있고 괴가 있는데 괴의 형태의 경우 99.9% 텅스텐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통제를 해놓고 건건이 우리 수입할래요 하면 신청하면 위안화로 해 이렇게 되는 그걸 거예요? 이제 평가해서 허락을 해주는 승인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때 계속 안 해주다가 위안화로 결제 뭐 예를 들어 쏜다. 체크. 오케이. 통과. 이런 방식.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방식이에요. 들면.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아니면 뭐 이런 1대1로 사업이 우리 있으니까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 그 대신 너네는 이걸로 해줘. 그리고 우리가 너네 원유 사줄 테니까 우리 위안화로 결제하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위안화 결제 비중을 굉장히 빠르게 늘려나가요. 그럼 그것에 대응해야 되겠죠. 미국은 그렇죠. 기축통화국으로서.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범용성 여부가 기축통화 여부입니다. 기축통화국으로서 지위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강달러 약달러가 아닙니다. 자꾸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잃어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서의 용도도 스테이블 코인이다. 가능한 두 가지 용도인 겁니다. 국내 적자 부채 문제도 해결하고 글로벌한 기축통화 지위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군요. 자, 김광석 교수님, 네. 계속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질문거리가 너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네. 뭐 생소한 개념이고 네. 지금 트럼프가 너무나 정력적으로 갑자기 추진하다 보니까 의도가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했고 그래서 그런 궁금증은 방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채 금리를 낮추고 국채 수요를 늘리기 위한 어떤 방식이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 감세법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재정 적자가 걱정이고 국채 금리가 걱정이고 그러면은 감세를 왜 해주나 보니까 저는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 그게 맨 처음에는 그냥 트럼프가 원래 그런 말 좋아하잖아요. 뷰티풀 그런 말 좋아하니까 그 법에 붙이는 은유인 줄 알았더니 그 법 이름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페이지 수를 보니까 389페이지. 네. 그래서 별 감세안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요. 네. 그렇게까지 또 같이 하는 이유가 저는 궁금해요. 일단 지금부터는 트럼프 대변인처럼 말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시죠. 혹여나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갑자기 왜 친미야? 제대로 또 이해하고 어떻게 해주시는 얘기하면, 거죠. 그러지 마시고요. 분석을 해보는 분석해 주세요. 제가 이 분석을 하니까 어느 날은 미중 패권 전쟁에서 이 부분은 중국이 이긴 것이다. 이 부분은 미국이 이긴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그 얘기만 들으신 분은 이 사람 친중이네. 그 얘기만 들은 사람이 이 사람 친미네. 제발 좀 저를 그렇게 분류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본인이 알아서 할 하는 테니까. 걸로.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이 분류하지 마세요. 음. 친중 친미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그게 세상에. 무슨 김광석 교수에게 도움이 된다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냉철한 네, 분석뿐입니다.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대변인으로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감세를 해주면 어쨌든 예를 들면 이겁니다. 감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유비가 올라갈 때, 국제 유가가 올라갈 때 주유비가 올라갈 수 있겠는데 그러면 서민의 부담이 되니까 주유비 유류세 감면. 유류세를 감면해서 주유비를 좀 떨어뜨려 주죠. 네네. 그럼 유류세 감면을 안 하면 주유가 줄어들겠죠. 주유 소비가 줄어들겠죠. 네. 유류세 감면을 통해서 주유가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 항상 상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쵸. 뭐 똑같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걸 감면을 안 해주면 줄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유류세 감면의 효과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면 반대로 세금을 올리면 우리 상대적으로 우리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담배 소비를 좀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세금 세게 매기면 세금을 되죠. 세게 매기죠. 그러니까 세금을 세게 매긴다는 얘기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소비세 영역을 잠깐 먼저 논하는 겁니다. 음흠. 그럼 세금을 덜 매긴다는 것은 소비를 장려한다는 얘기예요. 음흠. 소비를 증진하는 거냐, 장려하는 거냐. 음. 어쨌든 감세는 부가가치세 영역에서는 음흠. 소비세 영역에서는 어쨌든 감면한다라는 것은 소비를 증진한다. 소비를 증진하여 거기서 오는 또 세금을 득하면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논리다. 예. 그게 적정한 세율이 있을 겁니다. 음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사과를 판매하는 과일 가게라고 해볼게요. 그럼 사과 하나가 100원이에요. 근데 100원으로 하니까 100개가 팔려요, 하루에. 근데 만약에 90원으로 낮추면 예를 들어서 100개가 아니라 10,000개가 팔려요. 그러면 90원으로 낮춰야 해야죠. 됩니다. 예, 예. 근데 90원으로 팔았는데 여전히 100개예요. 그럼 낮추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 소비자의 가격 저항 여부를 보고 이게 이제 경영학에서 가격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가장 최적의 결과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가격은 얼마일까를 판단하는 과정이 있어요. 물론 마치 그런 것처럼 미 행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부가가치세 소비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럼 가격을 낮추니까 당연히 소비가 증진된다. 그럼 소매 판매량이 늘어나면 결국 가격 곱하기 혹은 세율 곱하기 판매량이 상품수. 늘어나니까 네. 그러니까 그 함수를 보고 늘어날 거라고 가정하고 하는 것이고 그 가정은 단기간 안에 일어나기보다는 장기간 안에 걸쳐서 그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좀 기다려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 결국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J커브입니다. 이렇게 J자 됐다가, 영문자 이렇게 해보면 다시 턴어라운드 할 거라는 그렇죠. 거예요. 초반에는 이제 깎아먹지만 결국은 승리한다. 이렇게 효과가 나중에 나온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법인세부터 얘기해. 법인세 다른 측면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계속 유도하는 게 뭐예요? 계속 원하는 게 뭐예요? 여기 와서 그렇죠. 공장 만들어. 지난번에 나와서도 결국 원하는 건 미국의 제조기지로 옮겨라 이거잖아요. 그럼 제조기지를 옮길 수 있도록 유인책들을 그냥 관세 하나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제조기지를 만들고요. 여러분 제조기지를 만들고 끝나면 안 돼요. 팔아야 되는 거. 잘 팔려야죠. 그럼요. 잘 팔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가세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한국에도 공장이 있고 미국에도 공장이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둘 다 공장이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뭐의 문제일까요? 어디서 가동률을 더 많이 늘릴까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가동률을 미국에서 늘리게 만들려면 뭐가 유리할까요? 환율. 환율. 약달러를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강달러를 만들면 한국에서 가동률을 더 늘려서 수출하려 할 겁니다. 그렇네요. 근데 약달러를 만들면 한국에선 생산할 수가 없어. 미국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싸게 많이 팔면 되지.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역시 미국으로 공장을 이동하고 가동률을 늘리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세만 있는 게 아니라 상호 관세만 있는 게 아니라 품목별 관세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약달러를 만들겠다도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 밖에 예를 들면 저는 트럼프의 생각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1기 때도 파리 기후협약 탈퇴했죠. 첫 번째 행정명령이죠. 우리는 오일을 막 쓸 거야. 네. 바이든은 첫 번째로 했던 일이 재가입이었죠. 근데 트럼프가 또 첫 번째로 했던 행정명령 중에 하나가 재탈퇴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오일 산업, 석유화학 산업만을 생각했을까? 제조업을 생각한 거다.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이 굉장한 비용 부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게 나쁜 거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조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 안 해도 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거래제 이용하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CCUS 이산화탄소 포집 및
수송 장치,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CCUS를 설치해야 돼요. 반드시. 예. 그리고 제조업체의 경우 사용하고 있는 전력량의 특정 비중 이상을 스스로 재생에너지. 발전해야 돼요. 스스로. 재생에너지로.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인 거예요. 기업 입들은. 그죠? 그렇죠. 근데 미국으로 가면 그 비용 안 내도 돼?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조하기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감세입니다. 미국의 법인세는 이렇게 낮네. 한국 법인세는 높은데? 기업이야 이윤을 최대한 많이 낼 수 있는 대로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결국은 이 감세안 음. 중에 법인세 부문은 미국으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함이고, 제조기업 커먼. 그렇죠. 근데 법인세율을 낮추니까 법인세가 초반에는 덜 책정되겠지만 세수가 덜 들어오겠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조 경영을 하다 보면 법인세율이 낮지만 매출량, 그렇죠. 사과 가격을 낮췄지만 사과 판매량이 만 개를 늘어나듯이. 팔아버린다. 그렇죠. 그게 트럼프의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이커브가 일어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트럼프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부대변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비페이션트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효과적으로 정말 예상대로 그림처럼 진행될지와는 별개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제 약달러를 선호하게 될 거잖아요. 네. 그래야 수출 경쟁력이 생기니까. 근데 약달러가 진행되는 와중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창출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약달러긴 하지만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 달러. 그런 그 상태가 되면 달러 패권에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달러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강달러랑 약간 등치되는 개념처럼 그동안 이해가 됐었는데 네. 달러가 강하지 않은데도 패권이 유지될 수 있는 거는 수요가 많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이 부분을요. 음. 정말 저는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이 있다 보니까 여러 학자들을 초대해서 음. 다양한 생각을 교환합니다. 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 강달러가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야. 네. 약달러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가 약화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그게 하시더라고요. 되게 일반적인 도식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애초부터.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강대 허준용 교수님하고 길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네. 근데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허준용 교수님이었어요. 빨리 말해봐요. 말씀드릴게요. 궁금해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네. 자, 저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달러냐 약달러냐에 해당되는 것과 이게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가 높냐 낮냐는 별개의 문제다. 전혀 다른 디멘션이다. 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달러였을 때도 있고 약달러였을 때도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로 놓고 봤을 때 평균치가 1,100원이에요. 그럼 1,100원을 넘으면 강달러, 1,100원을 밑돌면 약달러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1,100원을 넘을 때는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가 높고 1,100원을 밑돌 때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낮은 거예요.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디멘션을 가지고 네. 갖다 붙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야기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가장 대표적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의미는 얼마나 많은 나라가 결제할 때 쓰느냐, 무역 결제할 때 쓰느냐. 예를 들면 그렇군요. 외화 결제에서 쓰느냐. 범용성이에요. 범용성. 그리고 외환 보유고에 어떤 화폐를 갖고 있느냐. 그렇죠. 이 정도. 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범용적으로 외환 보유액의 형태로 갖고 있느냐, 무역 결제의 형태로 갖고 있느냐, 외화 결제로 쓰고 있느냐. 그 기반이 되는 마치 영어처럼 영어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영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더 많이 쓴다 그러면 기축 언어예요. 그쵸. 굳이 따지면. 배워야만 하는 언어가 기축 되죠. 언어 여부인 것이지 영어가 좋다 나쁘다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렇군요. 영어 학원비가 올라간다 낮아진다 관계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얼마나 범용적으로 기축통화국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부랑은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세계 많은 국가들이
달러 기반의 무역 결제라든가 음, 음,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외화 결제 마찬가지 음, 더 많이 써라 음, 하는 결국 달러를 지폐가 아닌 음. 코인의 형태로 써라 하니까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일견 타당한 견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중국도 CBDC를 음, 출범시키고 그 CBDC로 결제를 하라라고 압박을 취하고 있거든요. 음. 실크로드 사업 등등에 네. 대해서 마찬가지로 그런 기축통화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강달러, 약달러를 여기에 비유할 수는 없지 음.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하나 여기서 한 가지 개연성이 있다면 아까 외환보유액 말씀 음. 주셨는데 만약에 약달러화 된다면 외환보유액의 형태로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가 조금 싫어지죠. 근데 싫어진다고 네. 외환보유액의 형태로 네. 달러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갖고 있을까? 대체제가 또 예, 마땅치가 그건 아니에요. 않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다른 의견도 존중합니다만 음. 저는 어쨌든 이건 다른 음. 개념이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지고 심지어 스테이블 코인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쉬운 결제 수단이다. 음, 그러면 자본 흐름에서 달러의 효용 가치가 음. 더 많아져서 더 심하게 쓰일까요? 지금보다 달러 수요가 더 많. 지급 결제 국제 지급 결제는 음. 자, 수출업자가 지급한 금액도 있고 수입업자가 지급받은 금액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100%로 치환하면 44%. 50% 예. 조금 안 예. 요렇게 되는군요.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음. 그다음 2등이 유로화, 음. 뭐 엔화, 영국 파운드화 네. 뭐 쭉쭉쭉 되고 위안화가 200% 기준으로 7.5%. 정말 작아요. 네. 그 덩치에 비하면 네. 경제 덩치에 근데 비하면. 중요한 건 음. 위안화가 약 10년 전에는 0이었습니다. 아 0에서 7.5% 올라가는 기울기가 또 기울기를 보셔야 됩니다. 예. 드라마틱하네요. 그리고 지금 25년 통계가 없는데 음. 굉장히 무력적으로 압박을 취하고 있어요. 어. 위안화로 결제하라고. 공급망이 분리될 것 같으니 확실하게 중국 시장을 만들어야겠군. 이런 건가 간단한 보죠? 사례를 들면 어.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만 히토류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 수출 통제는요. 2020년부터 발동시켰어요. 히토류? 네. 음. 히토리뿐만 아니라 뭐 텅스텐이나 여러 가지 금속들을 원자재들. 주요한 음. 자원들을 그걸 이제 글로벌리 싹 잡고 있고 음. 가공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잡고 있어요. 음. 텅스텐 같은 경우는 99.9%. 그래요? 네. 어.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텅스텐도 분말이 있고 괴가 있는데 어. 괴의 형태의 경우 99.9% 텅스텐을 음.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제하고 있습니다. 음흠. 이게 마치 일본이 통제했던 거랑 똑같아요. 음. 일단 통제를 해 놓고 음. 건건이 "우리 수입할래요?" 하면 신청하면 "위안화로 해." 이렇게 되는 그걸 이제 거예요? 음. 평가해서 어 허락을 해 주는 승인을 해 주는 방식이에요. 어. 승인이 있어야만 팔 수 수출이 있어. 이루어져요. 음. 근데 이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 뭘로 "결제할 거야?" 결제할 거야? 어떤 용도로 쓸 건데?" 용도까지. 이런 걸 보고서에 써야 와. 됩니다. 그럼 네. 승인 여부를 결정해요. 음. 그때 계속 안 해 주다가 음. 위안화로 결제 뭐 예를 들어 쏜다. 체크. 오케이. 통과. 이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방식입니다. 들면.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아니면 뭐 이런 1대1로 사업이 우리 있으니까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 그 대신 너네는 이걸로 해 줘. 그리고 우리가 너네 원유 사줄 테니까 우리 위안화로 결제하자. 음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위안화 결제 비중을 굉장히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어요. 늘렸어요. 그럼 그것에 대응해야 되겠죠. 미국은 그렇죠. 기축통화국으로서.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범용성 여부가 기축통화 여부입니다. 어어어. 기축통화국으로서 지위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음. 강달러, 약달러가 아닙니다. 이거. 그렇군요. 예.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어. 경향성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생각 안 하셨던 부분이 있을 텐데 저도 지금 생각났지만 미국이 세계 원유 공급국으로서 위치를 가져가려 합니다. 네. 이미 2020년부터 원유 및 석유 음흠. 제품을 수출하는 순수출국이 됐습니다. 네. 2020년부터. 그리고 기하급수로 늘고 있습니다. 수출액이. 음흠. 근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에너지 개발 사업을 들어갔기 때문에 음. 그럼 생산량이 늘어날 텐데 음.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여기저기서 써 줘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기존에 제1의 사우디 중동 원유를 수입하던 수입업체였기 때문에 음흠.
달러로 결제하라는 압박을 취할 수 있지만 페트로달러가 네 가능했는데. 근데 그게 계속 무너질 거예요. 어. 오히려 중국이 중요한 수입 업체로 부상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중동 입장에서는 헉, 상당 부분 위안화로 결제를 해줄 수가 그러니까 하겠죠. 이렇게 자꾸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어나갈 수도 있어요. 아. 단기간 안에 없어질 거라는 것은 아니지만 네네. 점차 조금씩 차지해 나가는 모습은 관찰이 돼요. 음.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서의 용도도 스테이블 코인이다. 가능할 두 수 가지 용도인 있겠네요. 겁니다. 그래서 예. 국내 적자 부채 문제도 해결하고 글로벌한 기축통화 지위도 해결하고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군요. 근데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이렇게 트럼프가 정력적으로 추진한 것과 관련해서 중국은 또 이렇게 나오기야라고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중국은 또 여기서 이제 하던 걸 계속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달러 패권이 지배하고 있던 세상에서 중국이 조금 밀릴 것 같은 인상도 받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는 밀려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 미중 패권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음흠. 계속 준비해 왔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음. 하나가 자원을 다 확보하는 겁니다. 자원망. 그래서 아프리카에 그렇게 투자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도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영토는 제한적이지만 음. 자원의 영토는 제한적이지 않다. 음. 어느 나라든 광산이든 광구든 사야 됩니다. 음. 제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 음. 그 자문위원으로서 자문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음. 우리나라가 하나의 공적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음. 쉽게 말하면 공사 같은 걸 만들어야 음. 된다. 그 공사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사는 거. 사거나 어. 우리 민간 기업들 예를 음. 들어서 포스코나 아니면 자원이 많이 필요한 음.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이 광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도움적 역할을 하는 음. 그죠? 지원 역할. 그러니까 코트라가 이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수출처를 찾는데 음. 바이어를 매칭해 주거나 하는 음. 수출 지원을 해 주는 것처럼 네. 우리가 자원을 확보하는데 광산을 사고 싶고 광구를 사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있을 때 그걸 지원적 외교적인 지원 역할을 하는 음흠. 정부와는 서로 외교통상적인 역할을 해 주고 음흠. 실제 업체와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해 주는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음. 것을 제안한 상태인데 어떻게 정 해야겠다. 예. 지금같이 뭐랄까 자기 국익을 위해서 음. 거의 이제 체면이고 뭐고 없는 시대에 네. 갔거든요. 그럴 네. 때는 저 국가가 더 나서서 좀 네. 발벗고 뛰어야 될 것 같은 인상도 네. 받아요. 여기에 뭐 정말 대외비 성격으로 하지 못할 말씀도 굉장히 많은데 음.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될 기관이 있긴 있는데 안 해요. 아흐이. 지금 여러 가지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아. 있어서 그래서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그게 음. 공적 기관이든 음흠. 민간 공공의 민관 합작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음. 이 자원 전쟁에서 이겨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음. 드렸는데 지금 디벨롭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디벨롭 중에 있습니다. 새 예. 정부에서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굉장히 지금은 자원 전쟁입니다. 그런 것 그러면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것처럼 어. 중국 입장에서는 이 헤게모니를 지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음. 자원을 다 갖고 있으니까 자원 필요해? 그러면 허가 받아. 딜 계속. 위안화로 결제. 또 한 가지는 공동 대응입니다. 중국이 왜냐하면 미국이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공동 대응하자 하는 움직임을 이미 만들었고 음흠. 그렇기 때문에 공동 대응 체제를 가져가면서 오히려 위안화로 결제해 줬으면 좋겠다. 어허. 대신 내가 너희 국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해줄게. 예를 좀 싸게 해줄게. 네. 요즘에 유럽 정상들이 중국 많이 가더라고요. 많이 만남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다. 지정학적으로 첨예해질수록 더 그런 수단들이 부각이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전 지구적인 통화 재구성, 재질서가 잡히는 듯한 네. 인상을 받는데 여기서 저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잠깐 아까 얘기했지만 중앙은행은 통화를 만들어내는 곳이었고 은행들은 신용을 창출해서 통화랑 비슷한 어떤 통화량을 만들고 빚을 내주니까 그런데 여기에 코인 발행업자까지 껴요. 네. 그러면 통화를 발행하고 신용을 창출하는 주체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통화량이 많으면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나?
그럼 인플레이션이 오면 또 금리가 오르지 않나? 또 장기적으로 좀 보다 보면은 '트럼프가 꿈꾸는 금리 오르는 결과에 결국 가닿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전략이 맞나?' 이게 1 번 '장기적으로 맞나?' 이런 1 번이 있고 2 번 그렇게 통화량이 많고 통제되지 않는 은행 또 다른 은행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잖아요, 쉽게 네. 말하면. 네. 이렇게 많으면 되나? 음. 이런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궁금증이.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무서워요. 그만큼 위험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쵸. 예. 응.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 응. 그러니까 주가는 원금이 훼손될 수 있음을 알고 하는 거예요. 음음. 그러면 그만큼 주식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수익성도 높을 수 음. 있겠지만 그러니까 좋은 것, 음. 기대되는 것도 높을 수 음. 있겠지만 반대로 위험도 높아지는 하이 거예요. 리스크 그쵸? 하이 리턴. 그렇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음. 이렇게 신용 창출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서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해 나갈 수 있다. 음. 성장을 더 올려 놓을 수 있어요. 음. 경제 성장세를 더 끌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상당 부분 신용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위험도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험과 성장이 같이 가는 구조예요. 어. 근데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더 덧댄다면 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주셨는데 저는 25년 하반기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상당한 유동성의 시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 미국도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고요. 세계적으로도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쵸. 그럼 통화 정책은 어쨌든 경기 완화적으로. 부양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경기는 너무나 꺼져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엊그저께 발표된 월드뱅크 세계은행의 경제 전망 보고서 상에서도 종전 전망치보다 0.8% 포인트나 낮게 잡았고 그러니까 월드뱅크의 전망치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GDP 통계를 계산할 때.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성장률을 2.4%로나 낮췄는데 음음. 그러니까 이렇게 낮추는 과정은 음. 많은 국가들이 음.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경기 부양적으로 통화 정책을 가동한다는 음. 뜻이에요. "풀어라. 돈을 그렇죠. 풀어라." 그럼 통화 정책 그렇고요. 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장 대표적인 예지만 신정부 들어섰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재정 정책도 확장적으로 합니다. 추경한답니다. 이 음. 와중에 물가 상승률은 음.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유로존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2%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떨어졌어요. 음. 물가는 정말 가혹하게 높지만 음. 물가가 높은 것과 물가 물가 상승률이 상승률은 낮은 건 다르니까. 다릅니다. 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목표하는 수준 2%를 밑도록 지금 우리나라 음. 물가 상승률은요. 음. 지금 6월 달이잖아요. 음. 그럼 5월 물가예요. 5월 음. 근원 물가가 1.9%입니다. 아 2% 밑으로 갔어요? 2% 미칩니다. 음. 그럼 2%가 안 되는 물가고 음.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음. 25년 하반기, 26년 상반기, 하반기 음. 세 개의 반기가 음. 1.5년 동안 2%를 밑돌 것으로 전망합니다. 어. 그러면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아 세게 풀겠네요. 좀 인하하는 방향으로 음. 가져가겠다라는 사인입니다. 그 네네네. 얘기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면 예예. 재정 정책도 경기 부양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음. 그럼 물가는 물가대로 잡힌 상태니까 음. 역시 통화 통화 정책. 정책도 확장적으로 음. 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장치까지 생기고 미국이 그렇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한국도 통화 안 주권 할 수 뺏길 것 같아 없지. 하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적극적입니다. 음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의 기대를 말씀드리면 저의 생각은 CBDC와 음. 민간 그 스테이블 코인이 음. 합작된 형태로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 아. 한국은행이 절대 이걸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이창용 총재의 여러 발언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이걸 음. 시도한 겁니다. 5년 동안. CBDC에 대한 본인의 의지도 있지만 민간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창출하고 거기에게 맡기는 것에 대한 음. 경고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관리 감독이 어려워지고 음음음. 또 이 자금이 불법적으로 해외에 유출되거나 음음. 뭐 사기나 음. 뭐 탈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 CBDC는 지금 6월 말일이면 음. 실험이 완전 끝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 실험이 있었어요. 5 1차 년이나 실험. 했군요. 네. 1차 실험은 약간 발행과 관련된 실험. 어. 2차 실험은 이것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어. 실험. 그리고 지금
6월 말까지 4, 5, 6월 3개월 동안 음. 실험했습니다. 음. 그 최종 실험했어요. 그게 한강이에요. 프로젝트 한강. 한강 네. 프로젝트. 한강 프로젝트가 6월 30일이면 종료됩니다. 어허. 근데 이렇게 5년 동안 해온 이 시스템을 가지고 왜 버리느냐. 음. 이 부분은 이 이유 때문에 안 하자라고 주장하는 건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흠. 왜냐하면 매몰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썬크 아까워. 코스트를 고려하지 않는 어. 의사결정이 어.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돼서 안 했으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맞아요. 음. 근데 요 이유랑 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와 음.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악용될 때 결국 이제 신용 창출의 문제로 인해서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위험, 음흠. 이런 위험들을 고려해서 하지 말자. 그러니까 결국 하긴 해야 될 텐데 합작탄 형태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군요. 스테이블 코인도 아니고 CBDC도 아니고 그거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굉장히 많이 가져가요. 예. 지연될 겁니다. 예, 지연될 거고 그리고 미국이랑 다른 곳은 막 질주하고 있을 때 우리는 딱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장에 도착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 뺏기죠. 그렇네요. 예. 그 부분은 또 우리 다음에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렇군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철철철철 차고 넘치는 하반기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거의 뭐 예상치를 다 비슷하게 예상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그 시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지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다들 자산 가격이 그럼 다 오르겠네요. 주식이며 그럴 부동산이며. 가능성이 높고요. 어. 그러니까 유동성은 저는 의사결정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이 경제적 본능이니까 본능적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결정은 자신이 한다. 네, 그래서 그게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네. 유동성 공급은 저는 수도꼭지를 튼다는 것에 비유합니다. 근데 수도꼭지를 트는데 컵이 3개가 있어요. 네. 하나가 실물 경제, 음. 두 번째가 주식 금융. 시장이에요. 세 번째가 부동산 시장이에요. 네. 근데 트는 목적은 실물 경제로 돈이 많이 쏟아졌으면 그쵸. 하는 마음으로 트는 거예요. 음. 그렇지만 그대로 안 되고 음. 나머지 컵에도 물이 담기겠죠.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걸 보면은 그 3개의 컵 중에 주식 시장도 다 타질 것 같거든요. 네, 네, 최근의 그 행보를 보면. 네, 저도 그 부분에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발언과 뭐 공약적 발언, 명시적 공약 아니고요. 공약적 발언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는 건 막을 수 없다. 그걸 조세제도 등으로 막는 것은 결국 풍선 효과를 만들어서 실패하기 마련이다. 과거 진보 정부 때 실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래서 상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이 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상승하면 소위 강남에 100억, 200억짜리 아파트가 거래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세와 보유세 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재분배 효과가 있지 않느냐. 많이 거래하라고 두자. 이런 종류의 발언까지 하셨어요. 네. 중도 보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막기보다는 저는 이런 것을 인센티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 있는 이유는 부동산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그게 분들이 나에게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많은 분들이 공대를 선택하지 않고 의대를 선택하는 것은 그게 더 인센티브가 높다고 판단하는 기대 거예요. 이익이 훨씬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인센티브 시스템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코스피 5천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틀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건 막을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주식 시장으로 더 많이 유입이 되어서 그게 결과적으로 시가총액을 키우고 자기 자본을 늘리고 기업들이 그것에 또 다른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것이 현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감안하고 여러분이 의사결정 내리는 게 의사결정을. 어떨까? 예, 알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오고 그다음에 신정부와 관련한 새 정부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방향을 갖고 있구나까지를 모두 읽었어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넘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주요한 변수로 보고 경제적 결정까지 음. 해라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듣고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다시 한번 또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예. 통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미국에서. 예. 그럼 또 이제 또 지구적 재편성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